체호프 단편선 티푸스 안톤 체호프 지음 박현섭 옮김 페데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우편 열차의 흡연석에 클리모프라는 젊은 중이가 타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에는 선장처럼 머리를 바툭 깎은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차림새로 미루어 돈께나 있는 핀란드인이나 스웨덴인으로 보였다. 이 사람은 가는 길 내내 파이프 담배를 빨면서 줄곧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장교시군요. 내 동생도 장교예요. 해군 장교지만 크론슈타트에서 해군으로 복무하고 있죠. 그런데 모스크바에는 무슨 일로 가십니까? 부대가 거기 있습니다. 가족은 있으세요? 아니요, 숙모랑 누이랑 살고 있습니다. 내 동생도 장교예요. 해군 장교. 하지만 가족이 있어요. 아내와 세 아이들. 핀란디는 뭐가 그렇게 놀라운지 하고 소리칠 때마다 바보처럼 입이 찢어져라 웃으며 악취나는 파이프 연기를 연신 뿜어댔다. 몸이 좋지도 않은 데다 질문에 대답하느라 지친 클리모프는 이 사람이 죽도록 싫었다. 생각 같아서는 이 핀란드인의 손에서 씩씩거리는 파이프를 빼앗아 좌석 밑으로 집어 던지고 당사자는 어디 다른 객차로 쫓아 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역겨운 핀란드 놈들, 그리스 놈들도 마찬가지야. 그는 생각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역겨운 놈들, 지구 위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지 어디에다 써먹겠어? 핀란드인과 그리스인에 대한 생각은 그의 온몸에 뭔가 역겨운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비교를 해볼 양으로 프랑스인과 이탈리아인에 대해서 생각하려 했지만 어쩐 일인지 이 민족들에 대한 기억은 거리의 악사라든가 벌거벗은 여인이라든가 숙모의 옷장 위에 걸린 싸구려 외제 그림들만 떠올리게 만들 뿐이었다. 장교는 자신이 도무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좌석이 그를 충분히 떠받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팔다리는 어쩐지 좌석 위에 놓여있지 않은 느낌이었다. 입안은 바짝바짝 마르고 끈적거렸으며 머릿속에는 연기가 뿌옇게 차 있었다. 그의 사고는 머릿속을 벗어난 채 두개골 바깥에서 밤안개 속에 뒤덮인 좌석들과 사람들 사이를 배회하고 있는 것 같았다. 머릿속의 안개를 통해서 두렁거리는 목소리들과 바퀴 구르는 소리, 문이 쾅쾅 닫히는 소리들이 꿈결처럼 들려왔다. 종소리, 차장의 호루라기 소리, 플랫폼에서 승객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들은 평소보다 더욱 자주 들렸다. 모르는 사이에 시간은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다. 왜냐하면 1분마다 기차가 역에 정차했고 계속해서 밖으로부터 우편물 실었어? 실었어 라고 외치는 금속성의 목소리들이 들려왔기 때문이다. 화부는 너무 자주 온도계를 살피러 들어오는 것 같았고 마주오는 기차의 소음과 철교를 지나면서 내는 바퀴의 굉음도 쉴 새 없이 들려왔다. 소음, 호루라기, 핀란드인, 담배 연기. 이 모든 것들은 멀쩡한 정신으로는 기억해 낼 수 없는 형태와 특징을 가진 희끄무레한 물체의 위협적인 움직임과 한 덩어리가 되어 클리모프를 참을 수 없는 혼란으로 몰고 갔다. 그는 지독한 고통 속에서 무거운 머리를 들어 등불 속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검은 그림자와 안개의 얼룩을 바라보았다. 물을 달라고 부탁하고 싶었지만 바짝 마른 혀는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핀란드인의 물음에 대답할 기력도 없었다. 그는 좀 더 편하게 자세를 바꿔 잠을 자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핀란드인은 몇 번인가 졸다가 깨어나 담배를 피워댔고 그때마다 그에게 예의 하는 소리로 아른 채 하고는 다시 잠을 잤다. 중이는 아무리 애를 써도 다리를 좌석 위에 올려놓을 수가 없었으며 위협적인 물체는 여전히 그의 눈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스피로프 역에서 그는 물을 마시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사람들이 테이블 앞에 앉아서 황급히 음식을 먹고 있었다. 어떻게 먹을 생각이 날까? 그는 구운 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맡지 않으려 애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음식을 씹어대는 사람들의 입도 쳐다볼 수가 없었다.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불쾌하고 구역질 나는 일이었다.
어떤 아름다운 아가씨가 빨간 모자를 쓴 군인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미소를 지으며 커다랗고 하얀 이빨을 드러내 보였다. 그 미소도 이빨도 그리고 아가씨 자신까지도 클리모프에게는 닭다리나 튀긴 커틀릿과 마찬가지로 역겨움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빨간 모자를 쓴 군인이 어떻게 태연히 저 여자 옆에 앉아서 그녀의 미소 짓는 건강한 얼굴을 볼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가 물을 마시고 객실로 들어왔을 때 핀란드인은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의 파이프는 마치 비 오는 날 구멍 뚫린 신발처럼 씩씩거리며 흐느끼고 있었다. 하! 그는 놀라며 말했다. 여기가 무슨 역이죠? 모르겠습니다. 클리모프는 그렇게 대답하고서 독한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며 자리에 누웠다. 트베리역에는 언제 도착하죠?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어요. 오늘 독감에 걸려서 아프거든요. 핀란드인은 창틀에 대고 파이프를 톡톡 털더니 해군인 자신의 동생 얘기를 시작했다. 클리모프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 그는 푹신하고 편한 자신의 침대와 찬물이 담긴 유리병, 그리고 그를 부드럽게 토닥거리며 잠도 재워주고 물도 가져다 주던 누이 동생 카차를 그리움 속에서 떠올렸다. 거기다가 주인의 무겁고 답답한 장화를 벗겨주고 탁자에 물을 올려놓아 주던 하인 파벨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오르자 심지어 그는 미소까지 지었다. 자신의 침대에 누워서 물을 마시기만 하면 이 고통은 당장 깊고 달콤한 잠에서 자리를 양보할 것 같았다. 우편물 실었나? 멀리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었어. 바로 창가에서 대답 소리가 들렸다. 그곳은 스피로프로부터 벌써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로 정차한 역이었다. 시간은 껑충대며 날아갈 듯 빠르게 흘러갔다. 종소리와 호루라기 소리와 역에 정차하는 일이 끝없이 계속될 것 같았다. 클리모프는 절망 속에서 좌석 구석배기에 얼굴을 쳐박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또다시 누이 동생 카처와 하인 파벨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누이와 하인의 모습은 희끄무레한 형체와 뒤섞여서 빙글빙글 돌더니 사라져 버렸다. 좌석 등받이에서 반사된 뜨거운 숨은 그의 얼굴을 달구었고 다리는 제자리에 놓여 있지 않았으며 창문 틈으로 불어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등이 시렸다. 하지만 그렇게 괴로운데도 더 이상 자세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다. 무거운 악몽 같은 게으름이 조금씩 그를 사로잡아 사지를 마비시켰다. 그가 머리를 들려고 마음먹었을 때 객차 안은 벌써 밝아져 있었다. 승객들은 털 외투를 걸쳐 입고 움직이고 있었다. 기차는 멈춰섰다.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번호표를 단 짐꾼들이 승객들 주변에서 분주히 오가며 짐을 집어 들었다. 클리모프는 외투를 입고 기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뒤따라 객차를 나섰다.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제3의 인간이 걸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는 자신과 함께 고열과 갈증 그리고 밤새 잠을 방해하던 그 위협적인 물체 또한 객차 밖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계적으로 가방을 건네받고 짐마차를 불렀다. 마부는 포바르스카야 거리까지 가는데 1루블 25코페이카를 요구했지만 그는 값을 깎지도 않고 군말 없이 온순하게 눈썰매 위에 올라앉았다. 금액의 차이를 모를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에게 돈은 이미 어떤 가치도 없었던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 숙모와 18살의 누이 동생 카차가 그를 맞이했다. 인사를 나누다가 카차가 손에 공책과 연필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그는 그녀가 교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들의 질문과 안부 인사에 대답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지독한 열기에 헐떡이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모든 방들을 지나쳐간 그는 자신의 침대에 이르자 베개 위에 털썩 쓰러졌다. 핀란드인 빨간 모자, 하얀 이빨의 여인, 구운 고기의 냄새, 깜박거리는 얼룩이 그의 의식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는 이미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으며 놀라서 소리치는 목소리들도 듣지 못했다.
정신이 들었을 때 그는 옷이 벗겨진 채 침대 위에 누워 있음을 알았다. 물이 든 유리병과 파벨이 보였지만 이 사실은 그를 시원하게 하지도 안심시키거나 편안하게 하지도 않았다. 사지는 이전처럼 제자리를 떠나 있었고 혀는 입천장에 달라붙어 있었으며 핀란드인의 파이프가 슉슉거리는 소리도 여전히 들렸다. 침대 옆에서는 검은 턱수염의 풍채 좋은 의사가 자신의 널쩍한 등으로 파벨을 밀어붙이면서 수선을 떨고 있었다. 괜찮아요. 괜찮아 총각.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좋습니다.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의사는 클리모프를 총각이라고 부르며 그렇지 대신에 그렇지라고 그럼 대신에 거럼이라고 말했다. 거럼 하고 그가 웅얼거렸다.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총각 기운을 놓으면 안 돼. 빠르고 무성의한 의사의 말투, 그의 기름진 얼굴과 사람 좋은 척하는 총각이라는 표현은 클리모프의 성질을 돋우었다. 왜 나를 총각이라고 부릅니까? 그는 신음하듯 내뱉었다. 왜 친한 척해요? 젠장.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목소리에 놀랐다. 그 목소리는 스스로도 알아듣기 힘들 만큼 마르고 약하고 떨렸던 것이다. 좋습니다. 좋아요. 의사는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화내면 안 되죠. 거럼. 열차에서처럼 집에서도 시간은 놀랄 만큼 빨리 흘러갔다. 침실에 비치는 대낮의 빛은 한밤의 암흑으로 끊임없이 바뀌었다. 의사는 침대 곁을 줄곧 떠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1분마다 그의 거럼이라는 소리가 들렸다. 침실에는 사람들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이 방에는 파벨, 핀란드인, 야루쉐 비치 대위, 막시멘코 상사, 빨간 모자, 하얀 이빨의 아가씨, 의사가 있었으며 이들 모두는 떠들고 손을 흔들고 담배를 피우고 음식을 먹고 있었다. 심지어 한 번은 대낮의 종군 사제인 알렉산드르 신부를 본 적도 있었다. 그는 어깨에 띠를 걸치고 손에는 교회 의례서를 들고 클리모프가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심각한 표정으로 침대 앞에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중이는 알렉산드르 신부가 카톨릭 신자인 장교들을 농담 삼아 폴란드 촌놈들이라고 부르던 기억이 나서 그를 웃겨볼 양으로 소리쳤다. 신부님, 폴란드 촌놈 야루샤의 비치가 숲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나 그 웃기 잘하는 유쾌한 사람 알렉산드르 신부가 웃지도 않고 도리어 아까보다 더 심각한 얼굴로 클리모프에게 성호를 긋는 것이었다. 밤중에 소리 없이 차례차례로 2개의 그림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그것은 숙모와 누이였다. 누이의 그림자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그녀가 성상 앞에 무릎을 꿇자 벽 위의 잿빛 그림자도 무릎을 꿇었으니 2개의 그림자가 신에게 기도를 올린 셈이었다. 계속해서 구운 고기와 핀란드인의 파이프 담배 냄새가 나는가 하면 한 번은 독한 향 냄새가 풍겨왔다. 그는 구역질이 나서 몸을 움츠리며 소리치기 시작했다. 향을 치워. 대답이 없었다. 단지 어딘가에서 사제들이 나지막한 소리로 독경을 하는 소리와 누군가가 계단을 뛰어가는 소리가 들릴 뿐이었다. 클리모프가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 침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열린 창문 커튼 사이로 햇빛이 들어와 칼날처럼 날카롭고도 우아한 빗줄기가 물병 위에서 춤추듯 흔들리고 있었다. 바퀴 구르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거리의 눈은 이미 녹은 모양이었다. 햇살과 낯익은 가구들과 문을 보고 중이가 맨 처음 한 일은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었다. 그의 가슴과 배는 달콤하고 행복한 간지럼 태우는 듯한 웃음으로 떨려왔다. 아마도 최초의 인간이 창조되어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느꼈음직한 끝없는 행복감과 생명의 환희가 그의 온 존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웠다. 클리모프는 몸을 움직이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서 애가 탔다. 그의 몸은 꼼짝없이 납작하게 눕혀 있었으며 움직일 수 있는 부위라고는 손밖에 없었지만 그는 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온통 사소한 일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호흡과 웃음소리에 기뻐했으며 물병과 천장과 햇살과 커튼에 달린 끈에도 기뻐했다. 신의 세상은 이런 침실 같은 구석진 곳에서도 아름답고 다채롭고 위대하다고 그는 생각했다. 의사가 나타났을 때 중의는 의학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일이며 의사는 또한 얼마나 친절하고 멋진 분인가.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얼마나 착하고 흥미로운 존재들인가 하고 생각했다. 거럼, 거럼, 거럼. 의사가 웅얼거리며 말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는 다 나았어. 그렇지, 그렇지. 중이는 그 말을 들으며 즐겁게 웃었다. 핀란드인과 하얀 이빨의 아가씨와 닭다리가 생각나면서 문득 담배를 피우고 싶고 뭔가 먹고 싶어졌다. 의사 선생님, 그가 말했다. 저에게 소금을 친 호밀빵 좀 가져다 달라고 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어리도요. 의사는 허락하지 않았고 파벨은 그의 지시를 들으려 하지도 빵을 가지러 가지도 않았다. 중이는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버릇없는 아이처럼 눈물을 터뜨렸다. 울보로구나. 의사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엄마, 앙앙. 클리모프도 덩달아 웃었다. 그리고 의사가 나가자 깊은 잠에 빠졌다. 그는 조금 전에 느꼈던 것과 같은 기쁨과 행복감을 느끼며 잠에서 깼다. 침대 옆에 숙모가 앉아 있었다. 아, 숙모. 그는 반색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발진 티푸스야. 그랬구나. 어쨌든 지금은 괜찮아요. 아주 좋아요. 카차는 어디에 있죠? 집에 없어. 아마 시험을 보고 오다가 어디 들렀나 보다. 노파는 그렇게 말하더니 뜨개질하고 있던 양말에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입술을 떨다가 갑자기 얼굴을 돌리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상심한 나머지 의사의 주의를 잊어버린 그녀는 그만 말하고 말았다. 오, 카차, 카차, 우리 천사가 갔어, 갔어. 그녀는 양말을 놓쳐서 떨어뜨리고 그 위에 몸을 숙였다. 그러는 통에 머리에 썼던 실내모가 벗겨져 버렸다. 클리모프는 그녀의 백발을 보며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카차가 너무나 걱정이 되어 물었다. 그 아이가 어디 있어요, 숙모? 이미 클리모프를 생각할 경황을 잃은 노파는 오로지 자신의 슬픔에 빠져서 말했다. 너에게서 티푸스가 전염됐어. 그래서 죽었단다. 장례를 치른 지 사흘째야. 이 무시무시한 뜻밖의 소식은 클리모프의 의식 속으로 온전하게 전달되었지만 그것이 아무리 무섭고 강력한 것일지라도 회복기에 중의를 가득 채우고 있는 동물적인 기쁨을 이기지는 못했다. 그는 울며 웃었고 이내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고 투정하기 시작했다. 일주일이나 지나서 겨우 잠옷 차림으로 파벨의 부축을 받으며 창가에 다가간 그는 음울한 봄날의 하늘을 바라보며 근처에서 낡은 전차 레일이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심장이 고통으로 찌그러지는 듯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창틀의 이마를 기댔다. 난 왜 이리 불행한가? 그는 중얼거렸다. 하느님, 나는 왜 이리도 불행합니까? 그리하여 그의 기쁨은 일상의 권태와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에 자리를 비켜주었다. 1887년